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 문학 이제 4부의 문을 엽니다. 저는 남궁민입니다. 자, 우리 문학에서 이제 나머지 두 세트를 3부에 이어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요. 28번에서 31번까지의 네 문제를 달고 있는 게 바로 현대 소설, 이청준의 소설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라는 작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32부터 34번 세 문제를 달고 있는 고전 시가 세트. 그래서 이제 작자 미상의 감민가와 그 다음에 사설시조 한 편이 가나로 엮여 있는 고전 시가 세트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다룰 작품 가운데서는 두 번째 세트의 첫 작품 감민가만 수능 완성해서 연계 출제가 된 연계 교재에서 연계 출제가 된 작품이었고, 현대 소설과 그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사설시조는 비연계였죠. 마지막에 나왔던 사설시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혹시나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의아했을지라도 34번 문제 보기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또 선지와 엮어가지고 이해하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게 느껴졌을 텐데, 문제는 이제 현대소설입니다. 그죠? 현대소설, 이청준의 소설은 굉장히 의아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인가? 의아했을 수도 있을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러저런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소설, 현대소설 지문을 만났을 때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들은 막 갈등 같은 게 특히 이제 개인 대 개인 간의 갈등, 성격이 다른 두 개인이 인물들이 또 표면적인 외적 갈등들을 직접 보여줄 때예요. 그런 거는 갈등이 뚜렷하고 갈등의 원인도 분명하고, 그리고 사건의 전개도 그것들이 어떻게 그 갈등의 어떤 전개가 사건의 전개로 이어지는지, 사건의 전개 양상들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의 경우에는 줄거리 파악하고 갈등과 사건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인물의 어떤 뭐 내적 독백이라든지 또 인물의 심리와 사고에 대한 서술자의 깊이 있는 어떤 그 전지적 시점에서의 장황한 서술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약간 어려운 말인데 사변적인 성격의 지문이 소설 지문이 출제가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내용 이해를 어려워하고, 그런 작품의 대표적인 우리 한국 현대 문학사의 소설, 특히 이제 어떤 굵직한 족적을 남긴 소설가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으로 제가 늘 거론하던 작가가 바로 이청준입니다. 자, 이청준의 소설들은 꽤 왕성하게 창작하던 당시의 사회상하고도 밀접한 관련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되게 우회적인 방식으로 또 되게 뭐랄까요, 딱딱하고 어려운 문체 안에 담아놓은 매우 건조하고 그러나 심오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 지문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대개의 이청준의 소설들은 그렇습니다. 자,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목부터 의아합니다.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이랬네요. 이게 사실은 이제 1972년도 작품인데, 이제 뭐 그걸 모르고 당연히 지문을 읽었을 테고, 뭐 그게 그렇게 지문을 읽는데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읽으면서 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제 여기 나오는 허원이라는 주인공이,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떤 그 내적 갈등의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종류의 지문이라는 건 여러분이 읽으면서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뚜렷한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막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막 외적 갈등의 그 구현으로 막 표면에 드러나 있는 그런 지문이 아니거든. 이제 잘 차근차근히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허원은 그렇게 스스로 주의하고 고통을 감내해냈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남 앞에 감쪽같이 숨겨나갈 수 있었다. 자,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다짜고짜 지문의 여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허원이라는 게 사람 이름인 건 알겠고, 그럼 이제 아마 주인공인가 보다라는 느낌을 여러분이 가질 테고, 근데 그가 불편하게 느끼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진술이 있어. 그지? 그렇고 그렇게 스스로 주의하고 고통을 감내했어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비밀을 남 앞에 감쪽같이 숨겨나갈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뭔가 지금 여기 비밀이 박스도 꽉 쳐져 있는 게 뭔가 중요한 어떤 그지?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소재랄까요? 있나 보네요. 이게 뭔지를 아직 모르겠어. 그지? 그러니까 뭔가 비밀이 있는데 허원이 그걸
주의하고 고통을 막 감내하면서 그 비밀을 남들한테 드러나지 않게 잘 감추어 가고 있는 상황인가 봐. 자, 아무도 그의 비밀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 비밀이 탄로나지 않는 한 그의 일상생활은 더 이상 불편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 비밀이 탄로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더 이상 불편을 겪을 필요도 없었대요. 자, 인체 생리나 해부학 서적 같은 걸 뒤져봐도 성인의 배꼽은 거의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다, 그지? 제목도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었고, 뭔가 배꼽이라는 게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소재인 것 같다는 느낌은 여러분이 받았어야 돼요. 거의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그의 외모나 바깥 생활은 정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점만이라도 무척 다행이었다. 그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깟 놈의 배꼽 안 가지고 있으면 배꼽을 안 가지고 있다고요? 배꼽이 없다고요? 희한한 일이네 그거. 이 비밀이 배꼽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건가 봐. 그치? 그 정도 추론을 하면서 읽어낼 수 있겠네. 네, 여기서 잠깐 우리 이따가 이제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은 하겠습니다만 이걸 체크하고 가자고. 뭐냐면 자, 기억 있고 니은 있죠? 이게 지금 현대 소설이야. 여러분 예비 수험생들은 특히 잘 알아두시고 오늘 시험 본 수험생들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이젠 귀에 못이 박혔을 텐데 여러분 현대 소설의 첫 번째 문제는 반드시 서술상 특징에 관한 문제로 나온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렇게 출제가 됐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까지 좀 섬세하게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뭐 해설이나 뭐 약점 공략이나 이런 데서도 했었고요. 자, 현대 소설에서 맨 처음에 과거에 이른바 제가 이제 개념을 굳이 부여하자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제가 얘기했는데 1세대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놓고 그냥 다이렉트로 선지 1, 2, 3, 4, 5 그게 여러분이 기출문제집에서 제일 많이 보아온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서술상 특징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러더니 어떤 한 부분 혹은 두 부분을 묶어서 A와 B 혹은 A 그거에 어떤 국한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더란 말이야. 그 2세대. 그래서 여러분 올해 제 수능 특강 강의하고 뭐 수능 완성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수능 특강의 현대소설 파트를 보세요. 1번 문제는 계속 그 문제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된 게 굉장히 많았었던 걸 기억할 겁니다. 자, 3세대, 이른바 3세대는 예를 들면 2024 수능에서의 그게 31번 문제였던가요? 31번인가요? 그 서술상의 특징에 관한 보기를 초점화와 관련된 보기를 아주 그 무거운 걸 주고요. 심도 있는 어떤 개념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바로 4세대 문제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문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밑줄을 그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좀 전에 얘기했던 3세대 문제에서처럼 보기 같은 이렇게 그 장치를 교두보에 해당되는 걸 주지 않고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물어버려요. 그게 아마 올해 6월 모평의 그 아버지의 땅으로 그런 식으로 출제를 했었죠. 자, 그렇게 묻는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4세대 문제. 근데 그 4세대 문제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서술상의 특징에 관련된 깊이 있는 개념을 물고 있는 묵직한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서술상 특징 바로 이 자리 뭐 문항 번호가 고정되는 스타일은 뭐 화작에서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문제로 치면 28번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변천해왔고 최근 핫한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단 말이야. 바로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 28번 문제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기억,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1번 선지 봅니다. 누구의 생각을 누가 말하는지 명시한 표현을 나타내어 서술하고 있다. 누구의 생각, 불편하다는 게 누구의 생각인지는 알겠어. 허원의 생각이죠. 허원의 느낌이고. 근데 그걸 누가 말하는지, 즉 이 문장, 기억의 문장의 발화자가 누구인지가 명시적인 표현으로 드러나 있진 않단 말이에요. 여기는. 따라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 됐죠? 니은, 그깟 놈의 배꼽 안 가지고 있으면 어때? 이건 누구야? 허원이 하는 생각이야.
속 머릿속에 생각, 혹은 뭐 말로 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혼자 중얼거렸겠지. 비밀이니까, 그지? 근데 인물의 생각을, 뭐 여기서 생각으로 한 거네. 생각을 서술자가 평가하며 그 심화된 의미를 함축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에는요 서술자가 평가를 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건 그냥 인용인데, 인물의 생각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평가했다든지 뭐 심화된 의미를 함축했다든지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아우르면서 가겠습니다. 28번의 설명에 해당되는 걸요. 자, 그쯤 체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배꼽에 관한 일들을 잊어버리려 했다. 배꼽이 저희가 원래는 있었는데 사라지게 된 거죠. 자, 자신으로부터 배꼽이 사라져버린 사실을,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긴 모든 불편을 잊고 그 배꼽 없는 생활에 스스로 익숙해져 버리기를 바람하지 않았다. 이게 디귿이에요. 3번 선지 볼까? 인물의 의식을 인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건 그렇지 않죠. 이거는 누구의 목소리인 것 같아? 아무래도 서술자. 그지? 이 서술자는 허원 자신이 아니야. 이 서술의 형식을 봐봐. 그지? 자신으로부터라고 얘기하는 게 허원 자신으로부터 그 사실을, 그리고 불편을 잊고 생활에 스스로 익숙해져 버리기를 바람하지 않았다는 허원의 심리에 대한 어떤 그의 심리를 간파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가 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거든. 인물의 생생한 발화가 아닙니다. 그죠? 자,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아무리 일상생활에선 드러나게 불편한 점이 없다 해도 그는 역시 배꼽이 없는 자신에 대해 좀처럼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자, 앞에 나왔지만 해부학 서적 같은 거 뒤져봐도 성인의 배꼽이 거의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게 불편한 점은 없죠. 그렇겠지 아마. 우리도 상상해 봅시다. 배꼽이 없다?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겠지. 그죠? 그는 역시 배꼽이 없는 자신에 대해 좀처럼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진 않는데 이상하긴 하겠지. 내 배를 봤을 때 배꼽이 없으면. 그죠? 자, 그는 자꾸만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지고 그랬다. 자,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심리인 거야. 그치? 허원의 심리. 있느니라 여기고 지낼 때는 그처럼 부심스럽던 일이 그런 식으로 한번 의식의 끈을 건드려 오자 허원의 상념은 잠시도 그 잃어버린 배꼽에서 떠나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자, 이런 걸 잘 봐야 돼, 여러분. 얘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얘가 어떤 심리를 느끼는가를 잘 파악해드는 게 이런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잘 읽어내는 능력이거든요. 자, 보세요. 별 일상의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불편함은 없어. 근데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배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근데 나한테 배꼽이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불편한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될 테고, 다행히 불편한 일은 별로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게 내가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기 위해서 막 인내심을 발휘하고 뭐 자기가 스스로 조심하고 막 했어. 다행히 비밀을 유지하면서 사는데 내가 배꼽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자, 일단 한 번의 의식의 끈을 건드리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 잠시도 잃어버린 배꼽에서 떠날 수가 없단 말이야. 배꼽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쵸? 이런 상황은 여러분이 짐작 가능하고 이해가 될 겁니다. 아이, 재미있는 얘기네. 그는 마침내 회사 출근마저 단정하게 이르렀다. 그러자 신통하게도 늦잠 버릇이 깨끗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원래 이 사람이 하수인가 자취인가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늦잠을 자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회사 뭐 출근이 막 칼같이 정해져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각하는 버릇이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배꼽에 대한 상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온통 배꼽 생각만 하다 보니까 회사 출근도 단념을 해버려. 그냥 오로지 계속 배꼽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는 눈만 뜨면 사라져 없어진 배꼽 때문에 기분이 허전했고, 그러면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 배꼽에 관한 끝없는 상념을 쌓기 시작했다. 그럼 봐요. 사라진 배꼽 때문에 기분이 허전하고요. 그러면 허전한 그 허망한 기분, 감정을 쫓아내기 위해서 배꼽에 관해서 끊임없는 상념을 되풀이해. 이게 얼마나 악순환이야,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배꼽에 대한 생각으로 삶이 지배당하게 된 거야. 허원이라는 사람은. 됐죠? 중략이고요. 지금 여기 앞부분 줄거리도 없고 중략 부분 줄거리도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지문만 가지고 파악하고 추론하라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배꼽에 관한 허원의 지식과 사념은
자꾸 더 심오하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왔다. 자, 배꼽에 관해서 지식과 사념을 점점 더 심오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온종일 배꼽 생각만 하고 배꼽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아 나가고 그것에 대한 생각과 어떤 뭐 이념이랄까? 이런 것을 축적해 나가는 거야. 그에게는 어느덧 그 나름의 독특한 배꼽론 같은 것이 윤곽을 지어가고 있다. 배꼽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허언은 더욱더 허전해지고 아무 곳에도 발이 닿아 있는 것 같지 않고 혼자서 외롭게 허공을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 자기는 점점 더 체계적인 배꼽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배꼽론을 이제 체계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허전해지고 허공에 발을 딛고 있는 것처럼 허전하고 외롭게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는 또 거듭 그 험한감을 쫓기 위해 자신의 배꼽론을 완벽하게 발전시켜 나갔다. 아까 얘기했죠? 요거랑 똑같은 얘기야. 앞에서 나왔던 거. 험한감을 쫓기 위해 배꼽에 관한 끊임없는 사념들을 쌓기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죠? 자, 마치 그렇게 하여 그는 자신의 사념 속에서 잃어버린 배꼽을 되찾아내고 그것으로 그 실물을, 이 실물이라는 게 배꼽이야. 그지? 실물을 대신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세상 간에 큰 불편이 없도록 화해시키고 그것으로 그 난감스러운 험한감을 채우려는 듯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꼽론을 완벽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 배꼽에 관해서 생각하고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배꼽을 사념 속에서 되찾아내고 실물 대신에 서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과 세상 간에 큰 불편이 없도록 화해시키고 지금 화해가 필요한 상황이지. 갑자기 배꼽이 없어짐으로써 자기는 세상과 불화하고 있어 지금. 그죠? 그것으로 그 난감스러운 험한감을 채우려는 듯이 그의 배꼽론은 가령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되어 있었다. 이런 식이라는 게 어떤 식인지 한번 봅시다. 자, 그의 배꼽론이 이렇게까지 거창합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그의 배꼽론을 이제 예시로 제시를 한 건데 우리는 누구나 배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어머니로부터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 우주의 한 단자라는 건 단독자 얘기하는 거야. 그지? 개별적인 존재. 혼자, 하나, 단자로서 고독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봐봐. 어머니로부터 탯줄이 끊어진 자리에 있는 게 생긴 게 배꼽이잖아. 그지? 그 흔적이잖아. 근데 탯줄이 이어져 있을 때에는 내가 단독자가 아니었어. 왜? 어머니랑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존재니까. 그지? 그런데 탯줄이 끊어진 순간 나는 온 우주에 비로소 이제 단독자로서 존재하게 되는, 고독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그 탯줄의 기억을 잊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언제까지나 그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지려 하고 또다시 그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 존재를 설명하고 근원을 밝혀나가며 마침내는 마지막 어머니의 탯줄이 이어지는 우리들의 우주와 만나게 된다. 자, 봐요. 탯줄의 기억이라는 게 결국 배꼽인 거야. 탯줄의 흔적이니까, 그지? 여기 탯줄이 이어져 있었다라는 흔적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탯줄의 기억을 잊지 않아. 이걸 통해서 이어져 있던 어머니와의 연결을 생각하고 그 어머니와의 연결을 생각하고 어머니의 어머니와의 연결을 생각하고 어머니의 어머니와의 연결을 생각하는 거야. 궁극적으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배꼽은 어떻게? 탯줄이 이어지는 우리들의 우주와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배꼽론이야. 그죠? 우리 배꼽은 우리가 그 마지막 우주와 만나고자 하는 향수의 표상이며 가능성의 상징이며 존재의 비밀로 나가는 형이상학이다. 오, 이렇게 배꼽이 엄청난 의미를 지닌, 자, 그 비밀의 문이다까지. 그지? 그럼 배꼽은 엄청 중요한 의미를, 형이상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실물이네요. 그죠? 그게 지금 없어져 버린 거야. 비단 어떤 실용적인 기능이 성인의 배꼽이 하고 있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어떤 그 매우 상징적이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의 배꼽론이 이렇게까지 체계화됐어. 그는 어느덧,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을걸?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그죠? 이게 바로 이런 지문이 여러분을 당혹하게 만드는 포인트고요. 어떻게 보면
문학을 통해서 지문의 성격으로 문학에서 소설의 지문의 성격을 통해 가지고 뭐 말하자면 출제 차원에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난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스타일이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원활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잘 길러 넣어야 됩니다. 예비 수험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는 어느덧 배꼽에 대해 당당한 일가견을 이룬 배꼽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해 여름이었다 하니까 그것은 허원이 자신의 배꼽을 잃어버리고 나서 불편하기 그지없는 세 번째 여름을 맞고 있을 때였다. 그러니까 이 어느 해 여름이라는 게 배꼽을 잃어버린 다음에 세 번째 여름이라는 거죠. 그죠? 자, 4번 선지 볼까요? 인물의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부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게 답이네? 그쵸? 그렇잖아. 인물의 상황에 해당되는 부가적인 정보. 어느 해 여름이라는데 그 여름이 어떤 여름인가 하면 인물의 상황에 이렇게 배꼽을 잃어버린 뒤에 세 번째 맞는 여름이다 라는 부가적인 정보. 그러면 4번이 답이에요. 됐죠?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4세대 유형의 문제에서 사실 요 4번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답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은 너무나 뚜렷하고 쉽기 때문에 난도가 높진 않았어. 요번 요 28번은요. 그러나 어쨌든 이 스타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물론 배꼽을 잃어버린 자신에 대해 아직도 완전히 익숙해지질 못하고 있었다. 그의 사념 역시 언제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꼽에 매달려 거기에서밖에는 영영 더 이상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다. 그의 생각이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배꼽에 매달려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직장도 지금 출근 포기했고 그냥 계속 배꼽에 대한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허원은 이제 그 자신의 배꼽론에 대해서는 매우 확고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꼽 전문가가 돼서 배꼽론이 어마어마한 경지에 이른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서 지금 온통 배꼽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죠? 그럴 즈음이었다. 허원은 문득 세상 사람들이 수상쩍어지기 시작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외의 세상 사람들이 수상쩍어지기 시작했대요. 어느 때부터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 역시 무슨 이유에선지 그 인간 장기의 한 조그만 흔적에 대해 심상치 않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자, 이 인간 장기의 한 조그만 흔적이라는 게 바로 뭐야? 배꼽이야. 그지? 배꼽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심상치 않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배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기왕부터 있어 온 것을 여태까지 서로 모르고 지내오다가 비로소 어떤 기미를 알아차리게 된 것인지,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관심을 내보이게 할 만한 무슨 우연찮은 계기가 마련되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았다. 됐죠? 자, 사람들이 배꼽에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뚜렷한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 허원만이 아니고, 근데 허원이 볼 때 이게 원래 사람들이 다 배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나처럼 저 사람도 배꼽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 라는 걸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 모르고 지내오다가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건지, 아니면 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관심을 내보이게 할 만한 어떤 계기, 사건, 촉발될 만한 어떤 스파크 같은 게 있었는지 같은 걸 확실하지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그런 관심이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없었다. 지금 사람들이 허원 자신처럼 배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뚜렷해졌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유를. 그죠?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사실이었다. 주의를 기울여 보니 관심의 정도도 여간이 아니었다. 한두 사람, 한두 곳에서만 여기 띄어야 되겠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뭐가? 배꼽에 관해 관심을 표명하고 배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 그지? 그리고 그렇듯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의 기미, 자, 이제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의 기미를 엿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엿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제 그걸 신호로 아무 흉어물 없이 터놓고 짓거리거나 신문, 잡지 같은 데서 진지하게 논의의 대상을 삼기도 했다. 뭘? 배꼽에 관해서. 배꼽에 관한 논의가 그렇듯 갑자기 시중 일반에까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 배꼽에 관한 논의가 그렇듯 갑자기 시중 일반에까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5번 선지 볼게요. 인물 행동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 이건요,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지 인물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28번 답은 4번. 자, 배꼽을 주제로 한 면주곡이라는 제목의 알듯 말듯 신기한 소설이 지문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은 알 수 있어. 허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뒤에 문제도 나옵니다만 주인공이 배꼽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이상한 기이한 사건을 겪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원래는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계속 배꼽에 대한 것에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꼽에 대한 막 이론을 막 체계화해 나가고 배꼽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그러더니 그것만이 아니고 허원만이 아니고 자기가 그 허망함을 달래기 위해서 체계화해 나간 그 배꼽 전문가가 된 자기 허원만이 아니고 허원 보니까 놀라게 돼. 언젠가부터 무슨 계기로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배꼽에 대한 관심들을 막 점점 더 표출하기 시작하고 배꼽에 관한 이야기가 일반화되는 기미가 엿보이는 거예요. 됐죠? 되게 뭐가 돼?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 뒤에 이제 되게 장황한 얘기가 또 펼쳐져요. 뭐 자세한 얘기를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막 무슨 이 배꼽 전문가들이 막 생기고요. 그 배꼽에 관한 막 토론도 열리고요. 주간 배꼽이라는 막 잡지도 생기고요. 거기에 막 글도 쓰게 되고요. 허원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막 시민들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막 누구의 배꼽을 제일 보고 싶으냐 뭐 3명을 명사들의 배꼽을 꼽는데 거기에 허원이 꼽힙니다. 3인가로 뽑혀가지고 막 1위, 2위 사람들이 무슨 배꼽 사진을 공개하고 뭐 그런데 허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배꼽 없는데 자기 그지? 그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막 갈등하다가 보내야 되는 원고를 안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 전부 보세요. 생각해봐. 전부 이상한 이야기, 비현실적인 얘기죠. 나중에 그러다가 결국 배꼽이 다시 생겨나는 이야기로 아마 소설이 마무리될 텐데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야. 사실 유명한 비평가 중에 한 사람은 이 작품을 두고 그런 얘기를 참고 삼아 얘기할게요. 뭐 물론 모르고도 이 문제 세트를 풀어 나가겠습니다만 그냥 너무 궁금할 테니까 이야기를 해주자면 어떤 그 저명한 비평가는 이 작품을 두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고향의 상실, 고향의 부재 같은 당대의 어떤 상황과 관련지어서 이걸 이제 우의적으로 드러낸 소설이고 고향의 부재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공론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말들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의아합니다. 그죠? 그렇게는 다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이청준의 그 소설적 경향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요. 이건 이런 거잖아. 당연히 우의적인 일종의 알레고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의적인 그 틀을 통해 가지고 배꼽이 있다가 느닷없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있을 때는 아까 여기 지금 배꼽에 관한 이 허원의 태도가 그러하듯이 있을 때는 있는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았어. 근데 그것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는 존재를 완전히 휘감아 버리는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요게 지금 설명한 데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없어지니까 온통 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작품 창작된 시대라든지 또 이청준이 많은 작품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 주제의식 같은 것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삶의 필수적인 어떤 것이고 기본값으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인데 어느새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지. 우리 사회에 그것이 없어졌다. 나에게서 그것이 결락되었다. 라고 느끼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것이 온통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자유 같은 가치를 생각해 볼까? 또 민주라든지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막 이런 추상적인 가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도 몰랐어. 그렇게 큰 기능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것은 알고 보면 없어지고 나니까, 그것을 상실하고 나니까 그것이 대단히 큰 문제였고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고 반드시 인간이 가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것. 그런 걸 우의적인 틀 안에서 제시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뭐 물론 그냥 제가 생각해본 뭐 문학의 해석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열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이 소설의 내용들을 해석해보고 접근해보려고 하는 것도 재미있는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읽으면서 다 풀었던 문제지만 문항 검색으로 들어온 사람, 그래가지고 이 문제 쳤더니 지금 여기 온 사람은 제발 제가 이 지문에서 기억 니들 미음 읽을 때, 그 시작할 때 이 지문 해설의 초반부에 했던 설명을 반드시 듣기 바랍니다. 압축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거기서 했던 얘기는 이 서술상 특징에 관한, 서술 방식의 특징에 관한 현대소설의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것이 제가 편의상 붙인 개념에 의하면 1세대 문제, 2세대 문제, 3세대 문제, 4세대 문제로 흘러와서 지금 최근에 보이고 있는 가장 핫한 스타일의 문제를 여러분은 보고 있다. 여기에 답은, 자, 기억의 경우 이게 누가 말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은 없다. 누구의 생각인지는 드러나 있지만 허원이 느끼는 느낌에 관한 거지만, 자, 니은의 경우 긋간놈의 배꼽 안 가지고 있으면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건 인물의 생각인 건 맞는데 서술자가 평가하는 거라든지 심화된 의미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틀렸다. 디귿, 자신으로부터 배꼽이 사라져버린 사실을,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긴 모든 불편을 잊고 그 배꼽 없는 생활에 스스로 익숙해버리길 바라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인물의 의식을 인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가 허원의 간절한 열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목소리로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 미음, 배꼽에 관한 논의가 그렇듯 갑자기 시중 일반에까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은 인물의 행동의 진행 과정이 아니고 인물이 관찰하고 있는 당시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관한 진술로 봐야 되겠다. 이제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답이 4번이죠. 리을. 어디 있어? 자, 어느 여름이었다 하니까 그것은 허원이, 거기서 하니까 아니고 뭐 그러니까 같은 거야. 그것은 허원이 자신의 배꼽을 잃어버리고 나서 불편하기 그지없는 세 번째 여름을 맞고 있을 때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꼽이 어느 날 없어진 지 3년째 되는, 그러니까 세 번째 여름인 거죠. 자, 그러면 봐요. 인물의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부가하여 서술한 것이다. 그러니까 4번이 딱 맞는 얘기죠. 자, 요거 최신의 현대소설 서술상 특징의 문제. 심오한 보기를 달지도 않고 전체를 혹은 부분을 구획해서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게 아니라 거의 문장 단위의 밑줄 그어놓은 기호를 활용해서 그 서술의 주체가 누구고 서술에서 행위의 주체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다 선지의 진술 안에 녹여넣는 방식으로 최근에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자, 이 문제의 경우는 뭐 여러분 오늘 수험생들은 답을 고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행에만 익숙해져 있었다면요. 29번 갑니다. 비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게 뭐였어요? 허원에게서 배꼽이 사라졌다라는 자기만의 비밀이야, 그지? 이게 서사적 기능이 뭐냐라는 거니까 이 비밀이라는 거 일종의 소재고요. 그 소재가 어떤 서사적 기능을 하느냐에 관한 건데요. 이런 문제가 최근에 많이 출제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막 되게 어려운 말들을 사용해서, 사실 이 문제는 본질상 따지고 보면 되게 장치가 화려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휘력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부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문제로 적절한 게 4개 나오는 선지로 안 나옵니다. 이거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는 최선답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4개가 말을 되게 거창하게 어려운 말들 써서 막 장식적으로 꾸며놓은 선지들인데 사실 별 의미 없는 거. 그러니까 거의 어휘력 싸움인 선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알아두셔야 돼요. 볼까? 자신의 신념을 인물이 돌이켜본 결과로, 이거는 얽힌 인간관계를 인물이 성찰하는 전환점으로,
자,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인물이 의식한다는 표지로 무엇으로 라는 쉼표를 둔 이런 이제 선지 형식을 택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이런 어떤 소재이고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식의 선지인 거야, 그지? 근데 생각해봐.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막 선지 형식을 전부 다 맞추면서 되게 장식적으로 어려운 말들을 활용해서 막 복잡한 진술인 것처럼 만들어놨지만 생각해봐요. 배꼽이 허원의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를 형성한다는 것 뒷부분에 대한 판단하기 이전에 이거부터가 이미 그지? 배꼽이 허원의 무슨 신념입니까? 그것을 인물이 돌이켜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없어졌다는 것이, 그럼 배꼽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그럼 배꼽이 없어졌다는 것이 신념을 돌이켜본 결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말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야. 마찬가지 얽힌 인간관계를 인물이 성찰하는 전환점. 그런데 인간관계가 얽히고 있었는지 아닌지 뭐 드러난 것도 없어. 이걸 뭐 성찰하는 전환점 막 말을 어렵게 했는데 말도 안 되죠, 그죠? 상충된 이해관계를 인물이 조정하는 단서, 막 어려운 말 했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 그지? 기성의 질서에 인물이 저항한다는 신호. 그런데 이런 게 어디 드러나 있습니까? 인물이 뭐 그런 기성의 질서에 저항한다는 그런 단서 같은 게 있나? 전혀 없어요. 그냥 답은 되게 뚜렷해. 그리고 어렵지 않아. 보세요.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인물이 의식한다는 표지.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이지. 배꼽이 사라지는 게 뭐 일상적인 경험입니까? 아니죠? 그걸 인물이 의식한다는 표지. 비밀이에요. 그지? 인물의 심리적 동요를 부른다. 심리적 동요라는 게 뭐야? 심리가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허망함이 밀려오고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 더 배꼽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뭐 그지? 또 허망함이 밀려오고 심리적 동요. 당연히 3번이 답이죠. 오케이? 이해됐죠? 어렵지 않고요. 이런 문제에 괜히 겁먹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30번 갑니다. 허언을 중심으로 의글을 이해한 내용. 그런데 허언이 이제 주인공이잖아, 그지? 자, 허언은 실물과 관련하여, 실물이니까 배꼽 실물 얘기하는 거야. 관련하여 시작된 사념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간다. 맞죠? 왜냐하면 자, 배꼽 때문에 시작된 사념을 막 체계화하다 보니 존재의 의미에까지 도달하는 배꼽론을 막 체계화하게 됐잖아, 그죠? 그다음 2번, 허언은 실물이 몸에서 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단 안도감을, 그지? 왜냐하면 거기 그런 얘기 나온다. 자, 시험지 10쪽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의 어디에 해당할까? 첫 문단, 그지? 지문의 첫 문단의 맨 끝에쯤에 보면, 자, 어디 있어? 거의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그의 외모나 바깥 생활은 정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점만이라도 무척 다행이었다. 그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랬으니까 요거 2번은 맞다고 해야 되겠다, 그지? 3번, 허언은 사념을 방편으로 삼아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했는데요. 요거는 뭐 거의 1번과 3번이 거의 쌍둥이 같은 선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봐봐. 자, 실물과 관련하여 시작된 사념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나간다는 거나 사념을 방편으로 삼아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다른 방향에 접근하고자 한다나 비슷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 배꼽이 없어진 일을 해서 비롯된 생각들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결국 그 생각을 방편으로 삼아서 배꼽이 없어졌다는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배꼽론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나가는 것. 뭐 같은 얘기죠, 그죠? 자, 4번, 허언은 심상치 않은 관심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이거 맞는 얘기죠. 이건 이제 심상치 않은 관심, 세상 사람들이 그 배꼽에 대해서 갑자기 막 드러내는 관심들이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궁금해하죠. 그러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막 뭐 의견을 표명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나왔었잖아. 지문의 마지막 쯤에. 허언은 실물에 대한 인식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면서 그간 이어온 사념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된다. 자, 허언은 실물에 대한 인식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합니까? 아직은 그런 얘기 안 나왔죠, 그죠? 자, 그간 이어온 사념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지?
계속해서 배꼽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여기서는 지금 벗어났다는 얘기가 나온 적 없는 허원인데, 그지? 따라서 답을 5번으로 고르는 것은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말이 되게, 이게 지금 그렇잖아. 지문 자체도 그렇고 문제나 선지에 활용되는 진술들도요, 이게 뭐랄까, 허공에 붕, 여기 나온 표현인데 허공에 붕 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 허공에 붕 떠 있는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리고 지칭하는 의미를 되게 어려운 식으로 꼬아서 설명하고 있는 듯한 그런 진술들에 그냥 낚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사실은 답은 보이는 그런 세트다. 자, 31번 보기를 참고하여 의크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은 주인공이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허구적 설정으로 시작하여, 그지? 이건 허구적인 설정,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그죠? 이후 배꼽을 둘러싼 희화적 에피소드들이 이어진다. 주인공은 을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꼽에 관련된 개인적 상황은 물론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해됐죠?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을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불편한 생활이라는 것이 뭔가 이 작품을 처음에 제가 이제 지문 독해 끝난 다음에 이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제 이제 주관적인 어떤 해석의 견해를 이야기했을 때 그런 어떤 알레고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결국 개인적 상황은 물론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으로까지 이어지는 단서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지? 여기서 명시적으로 이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사회 상황하고도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근데 그게 꼭 70년대다. 뭐 그래야만 이제 그 해석이 성립될 수 있고 이런 건 아닐 거야. 상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뭔가가 결락되어 있다, 결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은 여러 가지 소외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뭐 다분히 여러 군데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보편적인 서사로서의 기능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1번 의식의 끈이 건드려짐으로써 주인공이 비정상적 문제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게 된 것이군 그랬죠. 비정상적 문제 상황이라는 게 바로 이제 배꼽을 잃어버린 상황이야, 그지? 배꼽이 없다는 그런 문제 상황.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목하게 된. 자, 의식의 끈이 한번 건드려지고 나자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랬었어.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회사 출근을 포기하게 되고 늦잠 버릇이 사라진 상황은 주인공의 일상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출근 포기했고요. 늘 있었던 늦잠 버릇이 오히려 사라졌어. 일상이 달라진 거죠, 그죠? 이 배꼽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힘으로써. 배꼽을 탯줄에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개인에 관련된 생각을 우주와 만나는 심오하고 추상적인 생각으로 확장하는 실마리가 된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예를 들면 뭐 앞에서 다뤘던 거 있죠. 뭐 30번 문제, 그지? 30번 문제 1번 선지라든지 3번 선지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지? 서로 더 연관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그런 어떤 이 배꼽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성격의 지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연관성 있는 말들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변화를 준 선지들이 막 등장하는 거야, 문제들이. 자, 4번 그의 사념이 도달한 배꼽론의 확고한 경지는 사소한 것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때 이를 수 있으므로 그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현이 가능해지는 것. 말 되게 어려운데요, 이걸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해. 여러분 많이 틀렸겠지만 이 문제 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붕 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걸 답으로 고를 수 있는 단서는 뭐냐, 이럴 때는 일종의 기술적인 비교적 단순한 사고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그의 사념이 도달한 배꼽론의 확고한 경지, 그는 그런 거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지? 허원은 사소한 것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때 이럴 수 있으므로,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현이 가능해지겠군.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실현했어. 근데 그게 그렇다면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였어? 허원이? 아니거든. 그 사람 계속해서 지금 지문에서 몇 번이나 도무지 배꼽에 관한 사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 얽매여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이 허원의 상태와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선지의 진술이 사용됐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골라야 하는 거예요. 5번 기묘한 현상, 이제 맨 끝에 나오는 거죠, 그죠? 기묘한 현상이었다. 기묘한 현상은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되는 상황이 뜻밖이지만 사실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일컬은 말, 그죠? 자, 굳이 따지자면 뜻밖이다라는 게 기묘하다는 거하고 통할 테고 현상이라는 게 사실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되는 상황이라는 게 뜻밖이긴 해도 사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게 뜻밖인데 실제로 일어나. 그러니까 그걸 기묘한 현상이라고 말한 거죠. 오케이? 이해됐죠? 별거 아니야. 어려워 보이지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의아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을 소설 지문을 만났다라고 생각했을 이청준의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라는 작품을 아마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의 선지 판단들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세트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 32에서 34번 세트로 가겠습니다. 작자미상에 간민가가 있는데요. 이게 수능 완성 168쪽에서 연계가 되었어요. 그지? 우리가 현대시 장성남의 배를 밀며라는 멋진 시, 정말 그야말로 끝내주는 시도 수능 완성해서 연계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간민가도 수능 완성해서 연계 출제가 됐어요. 자, 고전 소설 앞 시간에 다루었던 정을선전은 이제 수능 특강이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7개 작품 가운데 3개 작품이 연계 출제되는 7분의 3의 연계율을 보였는데, 그 중에 3개 작품이 하나가 수능 특강, 2개가 수능 완성. 그래서 보통 6월 모평은 당연히 연계 출제가 수능 특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9월 모평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그리고 본수능도 마찬가지인데, 대체로 작품 수의 측면에서 수능 특강이 압도적으로 많고 작품의 함량도 비교적 그런 작품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이 더 많이 출제가 되어 왔는데요. 이번 수능은 수능 완성에서 2편이 출제되고 연계 출제되고 수능 특강에서 1편이 출제되는 그런 약간의 독특함도 보였다. 자, 간민가는요, 이 간민이라는 게요, 저기가는 저 사람이거든요. 그지? 여러분, 삼수갑산 할 때 그 갑산에 사는 백성, 간민이에요. 근데 이 갑산이라는 곳이 함경남도 북동부에 있는 지명인데요. 옛날에 귀양지, 유배지로 많이 활용되던 곳이에요. 아주 삶의 조건이 아주 극악의 환경, 사람이 살기 너무나 힘든 척박한 땅으로 유명하고 길이 험하고요.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 갑산에 사는 백성, 간민네,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 이게 뒤에 문제와도 연관됩니다만 대화체로 구성돼 있어, 그지? 뭐냐면, 자, 생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을 겁니다. 누구한테? 간민한테. 간민이 이주를 하고 있어요, 보안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 도망을 가다시피 이제 짐 싸가지고 막 이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원이 그걸 보고선 말을 건네는 게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에 가면 간민이 생원한테 그거에 대한 답을 하죠. 그 말에 대한. 자,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수능 완성에서 공부했을 겁니다. 빠르게 이제 내용 짚어가 보죠.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하고 생원이 말을 걸어 간민한테, 내 행색을 보아하니 군사도망 내로구나. 허리 위로 볼짝 쉬면 배적삼이 긴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 잠방이 노닥노닥. 곱장알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자, 요게 지금 저 사람, 즉 간민의 가족이 이주를 하고 있는, 군사 도망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이제 묘사죠, 말하자면. 근데 보세요. 내 행색을 보아하니 군사 도망 내로구나 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군역이 너무 심해가지고 뒤에 나옵니다만 족징의 폐해 같은 것 때문에 이 간민 가족이 못 살고 다른 마을로 이제 막 이주를 해버리는 거야. 야반도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당시에 북청 부사 성대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다 그래요. 뒤에 지문에도 보면 그런 대목들이 원래 수능 완성에 보면 나왔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잘 다스리고 백성들한테 그렇게 막 가렴 주고 하는 그런 그 악한 관리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세금 덜 물어도 되고 살만한 곳이니까 거기로 막 가는 길이야. 그러다 보니까 허리 위로 볼짝 치면 배조삼이 긴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잠방이 노닥노닥. 요게 이제 행색이 그렇게 누추하다고, 삶에 얼마나 찌들고 가난하게 힘들게 고통스러우면 그러냐 말이야. 요게 이제 뒤에 문제도 나옵니다만 거기에 이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거기에 1번 선지 대꾸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가 바로 요거예요. 그지? 요게 요 둘이 대꾸고요. 요것도 요것과 요게 대꾸죠. 그죠?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이 뒤에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처참한 모습이 드러나 있죠. 십리길을 하루 가니 면리 가서 엎어지리. 이제 오래 못 갈 상황이라는 거야.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지, 그지?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살면 천이 되기 상사여든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야. 본토 군정 싫다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 일토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간들 면할 쏜가. 자, 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뒤에 이것도 선지에 관련되는 건데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고 관련된 얘기야. 뭐냐? 자, 내 고을 양반이 다른 마을에 가서 살게 되면 타도 타관에 가서 살게 되면 천한 신분이 되기 일상적인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요 마을에 군역 군정 그거 하기 싫다 하고 자네도 도망가면 일국일토 한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간들 면할 수인가. 천한 신분을 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거예요. 자네 갔다가 천한 신분 되기 십상이야. 가지 말게. 차라리 이제 대안으로 뭐라고 권유하는가 보세요. 차라리 내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 박혀 7, 8월에 인삼 캐고 9, 10월에 돈피 잡아. 돈피라는 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담비의 가죽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잡아가지고 공채 신역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북청 홍원 장사 돌아들어 잠매할 때, 잠매라는 건 몰래 매매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냥 거기 여기 지금 이 갑산에 그대로 아무렇게나 뿌리 박혀서 7, 8월에 인삼 캐고 인삼과 돈피가 말하자면 너한테 돈을 마련하는 방편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 그래서 그걸로 나라에 내야 될 돈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쟁여두었다가 이렇게 몰래 매매하는 장사꾼들 오면 후한값에 팔아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 전토 다시 사고 살림살이 장만하여 부모 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무나 하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가면 오히려 천이 되기 십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인삼 캐고 돈피 잡아서 너 내야 될 거 내고 몰래 팔아가지고 한미천 마련해가지고 잘 행복하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생원이 간민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간민이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소 하면서 간민이 이제 신세한탄을 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들어보라 이거죠. 이내 또한 간민이라 갑산의 백성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그때 이때 일을 모를 소냐. 나도 안다 이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자기의 집안이 몰락하게 된 내력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급제 계속하여 금장, 옥패, 빗기차고 시종신을 다니다. 시종신이라는 게 이제 임금 곁에서 문학으로 보필하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이제 여기 이렇게 이 갑산에까지 북쪽에 와서 살고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 우리 원래. 그래가지고 진사급제 계속해가지고 시종신 다니면서 떵떵거리는 문관 집안이었거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시기인의 참소를 입어서 변방으로 쫓겨와. 여기 변방이 이제 갑산이죠, 갑산. 자, 국내 변방 이 땅에서, 여기가 갑산이야. 이 땅에서 7, 8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째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시기인의 참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이리 쫓겨왔는데, 그래도 조상 대대로 문벌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우리 집안 조상 덕에 이 촌에서나마 읍중구실 첫째로다. 이 읍 안에서 양반 행세, 노릇 그 역할, 기능을 하는 것이 첫째 우리의 어떤 임무고 신분이었고 그랬단 말이야. 들어가면 좌수별감, 나가서는 풍원감관. 자, 좌수니 별감이니 풍원이니 막 이런 것들이 자치조직이었던 그 유향소의 무슨 관리, 관직, 하급 관직명이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런 관직명, 감관이라는 건 이제 금전출납관 이런 거고요. 자, 유사 장의 체진하면 체면부와 사양터니.
자, 유사나 장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치조직의 무슨 하급 관리 같은 거 그런 거에 체지남연이라는 게 뭐냐면 자, 그런 하급 관리들을 채용할 때 일종의 명령서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뭐 채용 공고라든지 뭐 그런 명령이 나오면 체면부와 사형터니 아이고 그런 거 안 해. 아이 우리가 뭐 그런 걸 이렇게 뭔가 좀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고 그랬었어. 그랬는데 애슬프다 내 시절의 원수인이 모해로서 군사강정 되단 말과 내 한 지금 그 이제 봐요. 이렇게 그랬었어. 그 몰락해서 쫓겨왔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도 이렇게 좀 떵떵거리며 살았고 뭐 하급 관리 뽑는 데 같은 데는 지원도 안 했었어. 그랬는데 아우 슬퍼. 왜?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신세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내 한 몸이 헐어나니 좌우전후 수다 일가 차차 충군되겠고요. 충군이라는 건 이제 군대 배속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 제사 이내 몸은 할 일 없이 매여 있고 조상 제사가 이제 양반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할 일 없이 매여 있고 실험 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그럼 봐. 이제 제사를 맡은 중책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묶여 있는 거고 대신 친족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자취 없이. 그래서 여러 사람 모든 신형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이게 뭐야? 아까 얘기했던 이게 족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의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다 모으는 거야. 나한테 다 그냥. 그러니까 도망가고 없으면 그걸 친척한테 물리는 거지. 일종의 연대 책임을 물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원래 봐봐. 한 몸 신역 삼냥 오전 돈피 두 장. 이게 의법. 법에 의하면 한 사람한테 물릴 수 있는 건 이거야. 그런데 12사람 없는 구실 합쳐보면 46냥이라고. 그러면 원래 내 한 몸 내야 되는 건 요거에 불과한데 온 친족들이 물어야 될 것까지 내가 다 합치니까 46냥이나 물어야 돼. 3냥이 아니고 46냥을 물어야 된다고.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봐. 해마다 마타문이 석숭인들 당할 소냐. 석숭. 중국의 유명한 역사상의 엄청난 부자야. 막 이 사람이 무슨 해상무역을 했나 막 이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 그래요. 자, 해마다 마타문이 석숭인들 당할 소냐. 못 당한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도망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가지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뒤에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뭐예요? 북청의 부사 성대중이라는 사람이 잘 다스리는 역사상 실존 인물이고, 근데 그가 다스리는 북청 땅으로 너도 나도 모이고 있고 우리도 가는 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대답이 뒤에 이어지는 걸 수능 완성에서 공부했을 겁니다. 자, 나 작품 작자미상의 사설시조관인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화체라는 연결고리로 묶여 있어. 그래서 초장과 중장이 뭐 A라면 종장이 B의 대답이야. 볼까요? 녹양방초 언덕에 소먹이는 아이들아. 그랬어요? 청자야, 그지? 야, 소먹이는 애들아, 목동들아, 얘들아. 앞내 고기, 뒷내 고기를 다 몽땅 잡아내 다래끼에 넣어 주거든 내 속 궁둥이에 얹어다가 주렴. 다래끼라는 거는 뒤에 각주에 나옵니다만 바구니. 자, 이해됐어요? A가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이제 주체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뒤에 문제에도 활용되어 있습니다. 온전치 않은 서술이야. 그런데 이제 짐작해서 끼워 맞춰 보면 이런 거죠. 자, 얘들아, 내 부탁 좀 들어줘. 앞내, 뒷내에서 고기랑 고기를 다 몽땅 내가 잡아다가 다래끼, 바구니에다가 넣어 줄 테니 그걸 네가 먹이고 있는 소의 궁둥이에 바구니를 얹어다가 누구한테 내가 얘기하는 누구한테 좀 전해주렴 이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랬더니 B가 대답을 합니다. 이제 아이들 중에 하나겠죠. 우리도 서쪽 밭에 일이 많아 바삐 가는 길임에 가 전할동 말동하여라 이랬어. 됐죠? 그럼 봐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알겠어요? 가는 길에 전해줄게요가 아니고 아유 우리도 일 많아서 바삐 가는 길이라서 그 말 들어줄지 말지 뭐 확답은 못 하겠네요. 이런 얘기. 별거 아니죠, 그죠? 자, 요걸 두고 이제 34번 보기를 이제 대화체라는 걸 묶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죠. 뭐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따가 보기로 하고.
32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간민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대꾸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해 대상의 초절을 드러낸다. 아까 우리 봤죠? 뭐냐면 지문에서 예를 들면 허리 위로 볼짝 시면 배적삼이 긴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잔망이 노닥노닥. 노닥노닥이라는 건 누덕누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장알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그런 그 식구들이 여기 해당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는데 이것도 답이라고 봐야죠. 적절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거기서 뭐라 그랬어? 내골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살면 천이 되기 상사여든 본토군정 싫다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일토 한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한들 어대간들을 면할 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네가 도망해서 산다라는 걸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거 결국 천한신세 못 면할 거다.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얘기야. 그지? 3번 봅니다.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행적에 대해 의심한다는데요. 의문의 표현이라는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의문문이 있느냐? 있죠. 예를 들어볼까? 어디 있을까? 뭐 어대간들 면할 쏜가 방금 읽은 것 같은 거. 사실 그거 서리법이죠. 그죠? 면하지 못한다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또 이때 일을 뭐를 쏘냐 이것도 마찬가지 안다는 거죠. 그죠? 서리법이고 또 저 끝에 볼까? 석숭인들 당할 쏘냐 이것도 서리법이고 그지? 못 당한다 이런 얘기. 이게 봐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한다가 틀렸단 말이야. 의문의 표현이 있지만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골라야 되겠죠. 상대 행적이라는 건 행적이라는 말은 뭐야? 행적은 행위의 실적이나 자취 이런 거거든. 사전을 찾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의심한다? 상대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자, 4번.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악화된 처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그런 거 있었죠. 이제 간민이 생원한테 들려주는 대답 중에서 우리 집안이 처음엔 얼마나 예전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몰락했는지 그게 이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도 여기 갑산에 와서도 읍중구실 하면서 이렇게 뭐 이러저런 관직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자치조직에 무슨 임원 같은 거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그 뭐죠? 거기 내 시절의 원수인의 모해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망가야 되는 신세까지 되게 되어버린. 그러니까 그 과거 현재를 대비해서 악화된 처지를 보여준다는 거 맞는 얘기가 되겠죠. 5번.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다는 건 거기에 있었잖아. 뭐 한몸 신역 3냥 5전 돈피 2장. 그게 이제 법에 따르면 적합한 건데 12사람 없는 구실 합쳐보면 46냥 그랬으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제시했다는 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겠죠. 여러분이 시간에만 쫓기지 않았다면 사실 이걸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문제입니다. 33번 기역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기역이 인삼이고요. 니은은 고기예요. 가에서 인삼, 나에서 고기.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랍니다. 기역은 인삼은 인삼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에 가르는 땅에서 재배할 약재다. 땡. 왜? 자, 인삼을 언급하는 화자가 누구야? 생원이야. 생원이 이주에 가르는 땅.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거기서 재배할 약재. 말도 안 됩니다. 이 인삼은 뭡니까? 간민한테 인삼을 캐기를 권유하는 내용에 등장하는 인삼이야. 너 다른 마을로 도망가지 말고 여기 살면서 인삼 캐. 이때 인삼이거든. 자, 니은은 고기를 언급하는 화자. 그럼 이제 초중장의 화자네. 그지? 대화체에서. 그러니까 부탁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는 목동이지. 그지? 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이라고요? 고기가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입니까? 아니죠. 누구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물건이잖아요. 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즉 이제 인삼과 고기는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유흥을 목적으로 구하려는 물품 그랬어요. 자, 생각해보자. 인삼이라는 게 뭐라고? 간민한테 너 그거 캐서 돈 마련해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유흥하고 상관없지. 니은도요. 물론 그 고기는요. 자, 고기 내가 잡아다 줄 테니까 누구한테 좀 전해줘. 그럼 그 사람이 그 고기로 뭐 구워 먹고 어쩌고 하면서 술도 한잔하면서 시도 읊조리고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 그럼 그건 유흥하고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유흥을 목적으로 그걸 언급하는 부탁하는 초중장의 화자가 구하려는 물품
유흥을 목적으로 구하려는 물품인 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부탁하는 대로 이 고기가 아무개한테로 만약에 전달이 되면 그 사람이 유흥을 즐길지 말지는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나 자기가 유흥을 즐길 목적으로 그 고기를 잡으려는 건 아니니까 이건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자, 4번. 인삼과 고기는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 무슨 얘기야 이게? 예를 들면 인삼이 생원이 획득하려면 간민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요 고기가 목동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자, 답이 될 수 없겠고. 기억과 니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 이게 맞겠네. 그죠? 왜냐하면 자, 인삼은 상대인 간민이 했으면 행위의 대상. 캐했으면 좋겠는 물건. 그래서 돈 모으는 때 활용할 물건. 니은은 화자가 보기에 상대, 목동이 했으면 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 전달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 오케이? 답이 5번이에요. 그치? 자, 어쩌면 이 세트는 34번 때문에 묶인 걸 겁니다.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그랬어요. 이 가사는 간민가고요. 사설시조는 나에 등장한 사설시조입니다.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대화체를 사용합니다. 그죠?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자,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대화를 통해 유의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이랬죠? 보통 보기가 이렇게 둘로 나누었다. 그러면 이게 뭐야? 가고, 대화를 통해 유의성을 보이는 작품, 이게 뭐야? 나야.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봐. 가를 요 정보를 적용해서 이해하고 나를 요 정보를 적용해서 이용하라 라는 사인을 우리한테 주는 거라고. 자, 가는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이야. 그래서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렴주구에 시달리는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모습.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 나 같은 작품의 경우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띄어야 되겠네.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준다. 이랬어요. 이제 이게 나에 대한 정보로 선지를 만들겠죠. 봅니다. 가에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 여기 자네가 간민이야. 요 그대는 생원이고요. 그지? 그럼 봐라. 생원이 간민의 선택과 다른 권유, 즉 갑산을 떠나는 선택과 다른 권유, 여기에 있으면서 저기 돈 피하고 인삼 통해 가지고 돈 마련하고 저저저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 즉 간민이 풀어낸 사연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간민이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들어보시오 하는 그 사연은 당시 값싼 백성이 겪었음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딩동댕. 됐죠? 오케이? 사실성을 추구하는. 됐지? 2번. 가의 인의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그대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군. 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그지? 물론 여기에 의견 불일치 같은 것들은 이제 나에 대한 걸로 국한해서 읽을 수도 있지만 가에서 대화가 의견의 불일치 혹은 뭐 논쟁에 가까운 그 둘의 대화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석도 가능하잖아, 물론. 근데 이제 그대의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뭐 서로 이제 생원과 간민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성립할 수 있다 치고, 문제는 뭐냐면, 자, 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게 간민의 자기 집안의 히스토리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그게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었어? 따라서 답을 2번으로 골라야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느껴지겠지만 이번 수능에서도 여지없이 이렇게 어떤 외적 증거에 따른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에서는 결국 아까 앞에서 봤던 현대소설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지문의 내용과 어긋나는 포인트에 해당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게 부적절 정답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나는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부탁을 했는데 선행하는 화자가 초중장의 화자가 그랬더니 우리도 서쪽 밭에 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우리 목동들의 무리가 어긋난데도 기대에 어긋나는 대답을 하는 거죠. 아 우리 바빠서 그거 들어드리겠다는 말을 확답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해 버리죠. 그래서 의외의 상황이 펼쳐진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미를 주는 거다. 그지? 유의성을 보여주는. 사실 이게 유의성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잖아. 이게 무슨 거기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주제의식이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나의 선행하는 화자가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불완전한 표현이 된 것.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자, 내가 고기를 잡아줄 테니 가서 누구한테 좀 전해줘라. 이래야 될 텐데, 그걸 누구한테 전해주라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불완전한 표현이 사용된 거. 자, 불완전한 표현이 있죠. 이 작품이 내용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딱 맞는 얘기죠. 적용할 수 있겠네요. 5번. 가에 그대는 길 가는 자네를,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소먹이는 아이들을 불러요. 그지? 그래서 말을 건넵니다. 그지? 그래서 작품의 상황이 극중 장면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대화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하고 관련 있는 진술을 보여줬습니다. 자, 됐나요? 이렇게 해서 문학 지문을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매를 선택한 사람들은 6부로 가가지고 김철현 선생님과 마무리를 공부를 해야 될 테고, 화작 선택한 사람은 5부에서 저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제 공통 과목은 마지막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문학 파트 문제 풀면서 오늘 수험생들은 어땠나요? 낯선 작품, 그리고 이해가 비교적 쉽지 않은 작품이 혹시 있었을 때, 예를 들면 현대소설이 그랬고요. 지난 시간 요 3부에서 다루었던 뭐 현대시, 허수경의 시 같은 것들, 또 거기 뒤에 다에 나온 이광호의 그 수필 같은 그런 작품들이 그러합니다. 그런 지문들을 읽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일단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인 평균이라든지 뭐 등급별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측치가 좀 더 세밀하게 나오고, 거기에서 자기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고생 많았고요. 제가 이제 다음 스텝, 이 나온 결과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할 이제 대학의 전형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일단 좀 쉬고, 그 다음에 그 휴식 이후에 다시 재충전해 가지고 다음 스텝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입시 전략에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단 열매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험생 활동은 고생 많았고 그렇습니다. 예비 수험생들 이제 화작 공부하기로 선택하기로 한 사람들은 5부에서 저와 또 만나겠지만, 언매 선택하기로 한 사람들은 이제 요게 요 해설에서 마지막이니까 당부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왔어, 그지? 그럼 나의 차례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리고 이번 독서에서 문학에서 느꼈겠지만 하도 여러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감하게 된, 그냥 소문으로만 듣던 EBS 연계교재에 대한 철저한 학습을 반드시 하면서, 문학의 경우 각 장르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적절한 공부를 해나가면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반드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고, 일단 스스로를 잘 토닥여 주시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하고 기운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공부합시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5부에 가서 화법작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